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미디어 창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정우고, 예, 창비에서도 일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같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출판사 입장에서 오디오북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과, 현재는 미디어 창비가 사실, 뭐, 더책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오디오북 사업 주체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을 둘 다 경험해 본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오디오북이 이제 약간 얽혀 있고 마치 초기 전자책 시장처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키노트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오디오북에 대한 뭐 해외 사례, 오디오북의 뭐 장점, 단점, 그걸 주목해야 될 걸 이런 것들을 쭉 브리핑해 주셨고 또 앞서서는 오디오 저는 현재 시장 현황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B2B에 거의 매출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한계가 사실 있는 겁니다. 저희 사업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셔서 저는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제가 창비에 입사한 지 올해 10년이고 오디오북 관련된 일, 전자책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한 게 올해 거의 한 8년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경험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현장 변화, 그러니까 왜 갑자기 KPC 그리고 주변에서 뭐 해외 사례 역시 이제 아마존이 2008년도, 2007년도에 전자책 이슈가 됐던 것처럼 급격하게 오디오북 이슈가 떠올라고 해외에서부터 떠올랐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디오북이 하고 있고 한국 출판인 회의 혹은 뭐 KPC 출판문화진흥원 쪽에서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유수의 업체들도 뭐 여러 포탈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까지 오디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앞서서 일어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팟캐스트죠. 다들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서 들고 다니면서 라디오 대신 혹은 이제 한때는 이제 DMB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거의 팟캐스트가 상당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가장 활성화된 팟빵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280만 정도 되고 있고 9천 개 정도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많은 출판사들도 이 팟빵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출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에 관련된 활용을 실제 하고 있고 창비나 미디어 창비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직접 제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팟캐스트를 했던 정도 있고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뭐 한비 쪽에서 나온 모 도서는 이 팟캐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지금까지 스테디로 자리 잡은 책을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것들은 가장 단적인 예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고요. 작년 겨울에 좀 이슈가 됐던 유튜브 레드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용자들 이제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걸 내놨다. 그래서 레드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실 제가 본 주목하는 거는 유튜브 레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음성, 오디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음악이죠.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당히 많은 음악 서비스들을 되게 손쉽게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잠금으로 돌려도 계속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게 사실 가장 큰 서비스 차이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멜론이나 벅스, 네이버 뮤직 같은 데서 되게 긴장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쓴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유튜브 시대 그리고 동영상 시대도 계속 오디오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삼성이 뜬금없이 뭐 하만카돈이라는 그 큰 회사를 합병했죠. 이게 뭐 스피커를 좋아하시거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회사인데 이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아요. 헤드폰부터 스피커 그리고 음성 솔루션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하만카돈이 이제 저쪽 자동차 브랜드들이랑 같이 해서 커넥티드 카죠. 스마트 카라고도 불리는 커넥티드 카에 탑재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에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한 걸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술렁임이 있었어요. 아 정말 오디오가 대세인가? 삼성이 왜 하만카돈을 인수했을까? 단순히
뭐 블루투스 스피커 좋게 만들려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삼성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오디오 플랫폼이 상당히 앞으로 진화될 것이다. 그리고 확장될 것이라는 걸 미리 선점하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거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음질 향상이라든가 같이 주는 뭐 스피커에 대한 음질 향상 이런 것들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오디오 콘텐츠, 이 오디오 서비스라는 게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전부 넓혀질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이 가미된 스피커들,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상당히 유행했었죠. 예전에는 이 작은 스마트폰 나와서 여기서 듣는 음악도 좋았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듣다가 또 다른 거 하면은 불편하기도 했는데 선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블루투스 너무 편하잖아요. 저도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4개가 있거든요.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그러다가 블루투스 스피커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음원, 콘텐츠를 전달해 주기만 하는데 뭔가 스피커가 허브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서양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엔 나온 게 이제 가장 늘 IT의 천병을 달리던 아마존 에코를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별 효용성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아이폰을 쓰면서 시리를 잘 안 쓰거든요. 뭐 이렇게 할 때 검색할 때 그냥 치면 더 빠른데 이걸 시리야 불러가지고 시리한테 뭐 물어보고 검색해달라고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마존 에코의 그 활용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에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침실에 하나, 뭐 자기 식탁에 있는 자리 옆에 하나, 그리고 뭐 화장실에 한 대 두고 막 다니면서 막 말을 시켜요. 야,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냐? 날씨는 어떻게 돼? 이거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몸에 손에 들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콘텐츠, 그러니까 이 스피커들이 어떤 콘텐츠를 연결이 되는 허브 역할을 아마존이 기획을 하고 잘 만들어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오더블 같이 이미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콘텐츠들, 그리고 뭐 판도라 라디오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많은 콘텐츠들이 이거를 통해서 매개가 돼서 서비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옆에 보시는 그 구글 홈이죠. 저것도 사실 보시면 아마존 에코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린 뭐 SK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AI 스피커 사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동되는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음성을 합성해내는 기술들도 뭐 IBM부터 해서 여러 회사들도 다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레드 제가 보여드린 것도 저것도 같이 연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세가 되고 있는 AI 스피커 사업, 그리고 이제 아마 네이버도 조만간 뭐 소문이 있는데 제가 소문이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좀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시장에 선보인 그 SK 누구가 있고, 그 SK 누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멜론이랑 연동이 됐죠. 그리고 뭐 간단히 위키 검색을 한다던가, 그리고 아동 콘텐츠, 동화 구연 콘텐츠들을 바로 읽어주고, 팟캐스트를 찾아서 재생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요즘 TV에 또 광고 많이 나오는 KT 기가지니가 있죠. IPTV를 직접 IPTV 리모컨 없이 구동하거나 찾아서 재생할 수가 있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 집안에 어떤 IP 캠이죠.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하거나 셋톱에 관련된 기능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을 하고 또 소리를 들려주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아미카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실체를 잘 몰라서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오디오 클립이라는 그 서비스, 이 콘텐츠 연동될 거란 거니까 당연히 지금 지식백과라든가 그 방대한 양의 어떤 콘텐츠들이 연동될 걸 당연히 예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스피커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신문에 있는 기사를 따온 거예요. SKT, 그리고 SK CNC는 다른 회사죠. 여기도 뭐 SN 손잡이 음성 기술, IBM 왓슨 기술 적용했다.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출시한다. 그리고 KT 나온.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방금 아까 하만카돈을 인수한 삼성처럼 IT 회사들 혹은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과 또 다른 형태의 허브를 찾다가 그게 바로 이제 스피커고, 예전에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크하는 주체죠. 뭐 알려주기만 했는데 이제 소리 듣는 사람인 거예요. 듣는 주체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들려줄 혹은 여기서 사용된 콘텐츠들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시장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한 인식,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들이 예전과는 또 다르게 새롭게 지금 시장이 열리거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전 이슈라고 봐요.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인나가 YG의 이제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콘텐츠를 다 아시죠? 읽어주면은 유인나가 읽은 콘텐츠의 일정량이 쌓이면은 이거를 음성을 조합해서 비슷한 음성으로 다시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출판사에게 상당히 큰 의미이고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나레이터들 혹은 성우들을 통해서 고급 퀄리티에 대한 콘텐츠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이 비용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술로 극복할 수 있고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좀 생각하고 네이버가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왜 여기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걸 통해서 저는 네이버 자사의 회사 가치를 올리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자세 음성합성 엔진을 개발했었죠. 한 3, 4년 전에. 뉴튼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다가 지금은 API 한번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건데 아마 네이버가 이런 거를 나중에 API로 제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API로 제공된다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API는 뭔지 아시죠? 저 음성 기술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콘텐츠들은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부분 검색을 해오는 것처럼 기술 일부분을 공개할 수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큰 생태계가 조성되고 출판계부터 해서 이런 그 텍스트형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변화가 상당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장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쭉 설명을 좀 해봤어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해외 시장 변화라든가 국내 시장 환경과는 또 다른 의미인데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방금 설명드린 업체들, 어떤 플랫폼, 어떤 기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딱 일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이런 의미들이 바뀌었고 사실 이거는 콘텐츠 제공자, 콘텐츠 생산자 여기서 이제 출판사가 됐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디오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면 어떻게 팔았냐면요. 오디오북을 공급하는 B2B 사업자들, 예스24, 실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교보문고 혹은 오디언 이런 도서관 영업망을 가진 쪽에 콘텐츠를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그 책을 도서관에 사요. 오디오북을. 그러면 거기서 소유를 하게 되죠. 더 이상 판매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10몇 년 전인데 단지 그런 피처폰에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MP3 플레이어가 네트워크도 안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오디오북에서 오디오를 들으려면 어떤 걸 했냐면요. 액티브엑스 한 3개 정도 깔고요, 우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걸 깔고 그걸 MP3 플레이어 연결해서 무슨 인증을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들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불편해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았어요, 환경이.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비에 와서 전자책 사업을 쭉 하다가 사실 전자책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PDF나 EPUB만 전자책이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는 전자책은 그냥 콘텐츠 전체를 전자책으로 바라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창비에서 이쪽 사업을 맡으면서 혹은 지금 미디어 창비를 건너와서 창비의 디지털 사업 혹은 콘텐츠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일관되게 생각을 가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콘텐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책이 여러분들은 책하면 아직도 이제 물론 대세가 종이책이어서 책 이퀄은 곧 종이책이죠. 책이 가진 물질적인 속성들이 가장 잘 녹아들어 있는 종이책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저희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책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어요. 여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개념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이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거를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유통하는 방식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장 많이 주장하셨던 게 이주호 대표님이셨는데 너무 빨리 이걸 말씀하셔서 2008, 9년, 10년 이럴 때 이런 걸 주장하셨는데 사실 출판사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죠. 왜냐? 기존에 어떤 제품, 여기서 어떤 제품이란 종이책인데 종이책을 만들던 기획, 생산, 제작, 유통을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을 재교육시켜야 되고 업무를 재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사와 관계를 재확립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사실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자책을 혹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출판사 내부에서 하고 계신 후배나 선배들이 고생을 정말 하고 많이 계시고 이거를 바꾸려고 정말 싸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2009년, 10년에 전자책 사업을 검토하면서 책에 대한 콘텐츠 생각을 바꾸자부터 시작해서 오디오비디오 생각도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였어요. 원소스 멀티유스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인데 한 가지 콘텐츠를 여러 방면에 활용하자. 자, 그렇다면은 종이책을 시작해서 종이책을 가지고 만든 거를 PDF, 전자책, 무슨 웹북, 오디오북, 앱북 만드는 게 아니라 책 자체, 콘텐츠 자체가 그 책이고 이 책은 종이책이 아니라 그냥 콘텐츠인 거예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되든 오디오 성우나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든 새로운 뭐 형태의 콘텐츠에 바꿔서 이 러닝 형태 혹은 웹 쪽으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거기 나온 것들이 EPUB이나 PDF 그리고 주문형 제작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한 가지 책이 이런 콘텐츠에 다양화될 수 있는 원천 소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디오북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장에서 잘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팔릴지 몰랐어요. 되든 안 돼도 우선 만들자. 그리고 물론 그때도 오디오원이 계셨고 거의 독보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을 하셨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시장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북 제작할 때는 돈도 정말 많이 드는데 100을 들여서 만들어서 최소한 100일이라도 해야 회사가 남는 거잖아요. 100을 들여서 만들면은 실제 판매는 50도 안 되는 이런 시장이었어요. 거의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써이겠지 하고 저희가 투자해서 만든 게 2011년, 12년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외부, 저희가 또 회사가 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뭐 누굴 보내서 녹음하고 성우를 섭외 이런 과정들을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2011년에 사내에 간단한 녹음 시설을 구현을 했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장비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라디오 책다방 김죽 선생님이 진행한 팟캐스트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팟캐스트가 녹음되지 않는 다른 때에 내방한 작가들 있었습니다. 시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작가 뭐 서명하러 오실 때 잠시 부탁드려서 녹음을 했습니다. 작가들, 시인 선생님들 녹음을 해서 이 영상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시오일에 그 낭송 기능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쌓아놓은 이제 시인들의 육성들이 낭송 기반이 베이스가 됐고, 그리고 이즈음에 저희가 이제 그 히트시킨 완득이나 엄마를 부탁해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뭐 기획도 거의 할 수 없었고,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는 입장이었고, 돈 제공했거든요. 이 당시에 엄마를 부탁해 만들 때, 배한성이나 소영 선생님 이런 거의 12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냐면은 2,800만 원이 들었어요. 예. 엄청나죠. 만들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만들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되고 봤는데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10장짜리 CD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단가는 60만 원.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미 갤럭시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가 돼서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파느냐 했더니 이제 이게 무슨 뭐 B2B에 납품 된다는 거예요. 60만 원에. 그렇게 해서도 몇 장 팔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돈을 들여서 이거는 서비스용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다 MP3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2012년에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오디오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앱북이죠.
오디오형 앱북, 전자책과 결합된 정말 지금 보면은 조악한 수준의 앱북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책을 제작을 했었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방시인들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작가들의 음성을 계속 수집했어요. 사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은 수집에 해놓자와 이분들이 나이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기록문화가 되게 척박한데 이런 그런 작가분들, 저자분들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저희가 노력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이즈음에 이제 저희가 미디어 창비의 지금 주력 사업이 된 이제 더책 사업이 시작이 됐고, 더책 사업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런 전자책 및 오디오 콘텐츠 사업을 전담한 이제 미디어 창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5년 저희가 이쪽 사옥으로 이사 오면서 뭐 정말 프로페셔널하지 않지만은 오디오북 제작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고 회사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더책 사업과 더불어서 이 오디오북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작년부터는 창비에서 출간했던 주요 소설들 30권인데 편수로는 한 200편이 넘어요.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은 국내에서 문학 콘텐츠로서는 가장 최대 풀을 가지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창비 대표, 아동문고 대표 시리즈도 거의 40여 권 이상 지금 녹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긴 프로젝트라서 아마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그러니까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디오북 정말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여서 투자해서 뭘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판매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판매된다고 해도 상당히 소액일 저희 출판사가 받게 되는 구조. 이거는 사실 유통사 문제가 아니라 전자책도 마찬가지인데 유통 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물성을 가진 콘텐츠와 똑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종이책의 그런 가치 사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디지털 콘텐츠고 스트리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스트리밍으로 돼야 독자도 편하고 그리고 실제 스트리밍 되는 것들 그런 서비스 형태가 돼야 거기서 발생한 가치들이 다시 회수가 되고 원 저작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물성이 있는 제품 CD 같은 것들은 사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해결할 과제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더책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디오 이 제작 기술을 어디서 습득했냐면 더책 사업을 하면서 습득했어요. 아까 2012년부터 오디오북 사업을 기획했고 저희는 단독 오디오북이 아니라 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다가 성우들이 연출을 해서 녹음을 하고 이거를 듣는 기반을 스마트폰을 활용하자. 그리고 그 매체 종이책과 스마트폰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이때 이제 고민했던 게 NFC예요. 그래서 책위에 2012년 3년부터 이제 구글이 표준으로 NFC를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으로 스펙으로 탑재하면서 저희가 사업 기회가 넓어졌어요. 비싼 NFC 관련된 기능을 별도 독자들이죠.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지 않고도 시장에 이미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사업 기회가 넓어진 겁니다. NFC 이 NFC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제가 요거는 지금은 좀 옛날 자료여서 제가 이 영업팀장이 자료가 좀 옛날 거라고 해서 통계 자료 다시 좀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꽤 실적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금 더책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오디오북이 물론 이제 그림책 위주가 많지만 현재 그 1450종 그리고 참여 출판사는 52개 출판사, 공공도서관 210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650 이렇게 지금 확장을 했어요. 사업 시작한 지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 더책 관련해서 재구매하는 이율이 95%입니다. 오디오북 단독으로 도서관에 서비스하죠. 오디오북 관련된 뭐 애플리케이션을 깔던가 홈페이지 들어가던가 뭘 해서. 근데 저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은 사실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죠. 이 그림책의 보조 수단으로서 오디오북을 활용하자는 게 사실 더책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아이들한테 오디오북이 좋은 게 뭐냐, 이제 독서할 때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거는 많은 사용하신 분들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 더 책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되게 운 좋게 얻은 거예요.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더 책 사업이 오디오북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오디오북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영업망들이 확보되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창비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대규모로 지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쭉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격적인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더 책 사업을 하면서 사실 오디오북의 장점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점자 도서가 많지가 않죠, 실제. 그리고 점자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책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거는 오디오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책을 못 읽어줘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오신 어머니들이 물론 이제 조선족 분들 읽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 책이라고 아시죠? 저시력자를 위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출판사들이 이 책을 안 만들어요. 왜냐? 제작비가 많이 들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 저시력자 책도 만들고 저희는 이거를 만들어서 더 책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유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의외의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구매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원소스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작을 해본 경험, 저희가 이제 창비 내부에서 제작한 것과 미디어 창비가 타 출판사 책까지 제작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여기서 이제 관련된 과정, 아까 과정을 표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출판사 입장에서 좀 더 까서 보여드릴게요. 책이 옵니다. 책이 오면은 책의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기획 단계는 거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림책이냐, 읽기책이냐, 혹은 성인용 교양도서냐, 문학이냐.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들이 사실 예전엔 편집자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녹음 엔지니어들이 사실 음악을 프로듀싱 하거나 일반 광고 녹음했던 분들인데, 이 도서 오디오북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이제 오디언이 독보적인 걸 가지고 계신다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못해서 편집자가 붙었어요. 그 책을 만든 편집자. 물론 지금도 편집자가 붙어서 그 책을 기획했던 저자라든가 기획했던 의도들 같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기획 단계를 현재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공을 들여요. 여기를 잘 해야 되고, 이게 잘 돼서 그 책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그냥 텍스트를 출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 형태를, 대본 형태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읽어야 되고, 어떤 감정을 읽어야 되고, BGM이 필요하다면 여기 어떤 BGM이 들어가야 될지 분석을 다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우를 불러다가 책을 주고 읽으라고 하는 게 오디오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역 지정을 하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성우를 저희는 주로 쓰고, 아까 이제 그건 좀 나레이터가 국내 시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디오넷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출판사 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이법 만들 때도 이제 그 종이책의 판형 레이아웃 그거를 정교하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책들이. 그거를 전자책으로 구현해내는 게 사실 기술인데, 오디오북도 마찬가지예요. 고퀄리티를 요구하세요. 특히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 들어가야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셔서, 성우들도 저희가 샘플을 쭉 드리고 여기에 맞는 성우를 클라이언트들, 출판사들에게 제가 고르도록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서 그 성우들과 연락해서 녹음을 하고, 자, 녹음하면 그걸 듣고 다시 자르겠죠. 자르고 붙이거나 편집 과정이 없고, 그걸 다시 이제 저희 내부 검사한 다음에 출판사 연락해서 검수 피드백을 받아서, 이 과정들 전체 오디오북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1시간을 녹음하려면 실제 그 녹음하는 게 1시간 분량이 아니라 2배는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10시간짜리 책을 만들 때 거의 20시간, 25시간이 드는데, 왜냐하면 성우들이 하루에 책을 자기 목소리가 변하지 않게 녹음을 하는 시간이 저희가 봤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이것도 정말 프로 성우들이고요. 처음에 이게 훈련이 안 된 성우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인 목소리가 변해요. 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 성우 한 명 하루에 8시간. 이게 비용 아끼려는 게 어차피 시간당 들이니까 돈을. 이게 딱 됐는데 녹음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근데 봤더니 이제, 왜 그러냐. 막 그 프로듀서를 독촉했더니, 이게 성우들이 목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녹음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3시간 하고 1시간 들고 2시간, 5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비용으로 연결되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격을 안 밝히셨는데 저희는 가격을 밝히죠. 300페이지 기준 소설, 이거 한 남자 성우, 여자 성우 한 명씩 쓸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 연출이 들어갈 경우, 기본적인 연출이 들어갈 경우인데 이때 저희가 800만 정도 들어요. 물론 더 쌉니다, 원가는. 근데 저희가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동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미만의 뭐 20분이나 15분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성우들은 1시간 단위예요. 오셔서 5분 녹음하고 가셔도 성우비가 들어갑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은 오디오북 제작 원가의 가장 큰 비용은 성우비예요. 그래서 아까 아마존 SX가 그런 뭐 새로운 방식의 그런, 그러니까 녹음을 해줄 분들을 찾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저희도 이제 뮤지컬 배우라든가 연극 배우를 활용해서 녹음도 해봤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가들과 비용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인데,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책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출판권이 이제 배타적 권리로 출판사가 가지게 되지만, 전송 이미 그렇게 됐지만은 이건 또 다릅니다. 음성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시킬 때 따로 허락을 받으죠. 포괄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아마 예전 도서라든가 새로운 도서들은 이 부분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자들 중에서는 전자책을 만드는 것도 동의 안 해주셨지만은 내 책이 무슨 낯간지럽게 무슨 음성으로 바뀌어서 오디오북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하실 거라 믿고 오디오북을 비싼 돈 들여 만드셨는데 서비스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콘텐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전송에 대한 계약사항을 확인하시고 2차적 사용에 대한 것들이 동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작할 때 이제 성우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 사례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시인 낭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샘플로 한 10편 정도를 이제 낭송을 부탁드리고 낭송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이 케이스는 신간이 나와서 이제 그 저자가 직접 내방하신 거예요. 내방하셔가지고 녹음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디오북을 만드신 거예요. 약간 이제 교양 성격이 강한 이제 강의가 들어간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성우 비용이 빠져서 제작비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흔쾌히 저자분이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전체 풀 텍스트를 녹음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아까 말씀 요약된 부분만 녹음한 경우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홍보 및 프로모션을 아마 진행하셨던 것 같고,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오디오 플랫폼에 실어서 서비스하신 경우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아시겠지만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 최민수부터 해서 여러 유명한 연극 배우 출신의 배우라든가 연예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녹음하셨는데,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다. 그런 경우에는 셀럽들이 참여해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오디오북을 만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연극 배우 중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성우를 쓰지 않는 방식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보면은 성우에 대한 제작비가 상당히 커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모든 스튜디오에서 다 오디오북을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왜냐 아까 말씀드린 편집자가 붙으면 상관없는데 또 편집자가 책 편집 안 하고 책 안 만들고 거기 들러붙어서 오디오북 만들 때마다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북 경험이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잘 설명드려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출판사들은 오디오북을 왜 안 만드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만들어요. 돈도 많이 드는데 만들어서 팔 데가 없어요. 근데 독자나 유통사들은 오디오북 콘텐츠가 없다. 신간도 별로 없고 아까 뭐 사서들이 뽑은 리스트 보면은 문학을 선호한다는데 주요 문학 출판사들이 내는 도서가 하나도 없죠. 이용할 만한 콘텐츠에서 오디오북 안 듣는 거 이유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책 초기와 비슷한 양상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오디오북 좀 만들어라. 그러면 오디오 비싼데 만들어서 팔 데가 없어. 그래서 왜 안 팔리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이용 안 해? 물어보면은 들을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이용 안 한다. 그럼 다시 또 왜 안 듣냐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콘텐츠 출판사가 안 만들어서. 여기는 출판사에 비난을 하는데 출판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출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형 무슨 콘텐츠 미디어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오디오북 만드는 이유는 이게 유통이 제대로 되고 제값을 받고 그 저작권 수익료를 충분히 배분할 수 있도록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처음에 투자하셨잖아요. 제작하실 때 전자책 진짜 10명 중에 1명 전체 매출의 0.1%도 안 되는데 어떤 출판사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깐 출판사들을 지금 수익이 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 자체로서 수익이 될 뿐 아니라 홍보나 어떤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례처럼 오디오북을 원천 소스로 제작을 해놓으시면은 이걸 나중에 다양한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유통사들이나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아마 연구를 해줄 텐데 이때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오디오북 제작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전자책도 초기에 그랬죠. 전자책도 초기에 지금 값이 많이 다운되고 제작사들이 늘어났고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정도로 지금 많이 대중화됐죠. 그래서 이쪽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진흥원에서 뭐 하는 사업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제작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시장 형성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원대 그 서책형 종이책을 옮긴 서책형 전자책에 지원되는 돈들을 오디오북 제작에 지원되면은 이 생태계가 상당히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들도 과감하게 저자 동의 받아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뭐 팟캐스트도 올려보고 여기다가 자막 입혀서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이런 시도들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공공 쪽에서 우선은 내가 당장 오디오북을 사보진 않겠지만은 빌려서 들었을 때 좀 좋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이 많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역시 물론 이제 유통사들이 투자를 해야겠죠. 유통사들이 이제 뭐 플랫폼을 더 많이 확장하거나 공공 쪽이랑 손을 잡고 뭐 대여 시스템을 좀 간편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과 구독 모델 확장도 있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들이 좀 지원돼서 지금 저작권 퍼블릭 도메인이라든가 저작권이 좀 프리한 책들에 대한 오디오북 물론 TTS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TTS 엔진 읽으면 읽어주죠. 근데 그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10분만 들어도 졸리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고전이나 퍼블릭 도메인 같은 도서들을 좀 공공이나 이런 데서 좀 전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디오북에 대한 경험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결론은 내지 않겠지만은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